네, 구단 담당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로축구연맹 클럽 라이선싱 팀 이영섭 프로입니다. 오늘은 구단 담당자분들이 이 재정 건전화 규정을 준수하는데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저희가 2024년 재정 건전화 규정 설명하는 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제도를 준수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금일 영상의 목차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재정건전화 규정이란 어떻게 생겼느냐, 그게 첫 번째 개요이고요. 두 번째는 23년 재정건전화 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23년 첫 번째 해에 시행된 규정을 어떻게 개정을 해서 24년 올해 재정건전화 규정이 개정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단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걸 준수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알려드리는 준수사항이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개요입니다. 네, 프로축구 연맹은 이 한국 프로축구의 태생적인 문제인 타 단체의 재정적 지원에 의존한다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최근 10년간 계속해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그 노력의 일환으로는 뭐 연봉 공개, 경영 공시, 그리고 K리그의 백단가 공개 이러한 점들이 있었겠습니다. 다만 이 전환점은 코로나19였는데요. 2020년도 저희 K리그의 개막도 조금 늦춰지게 되었었죠. 이때 코로나19로 인해 K리그의 전반적인 경영 실태에 대한 검토가 시행이 되었고요. 이때 이 검토에 따라서 K리그의 주요 재정적 문제점으로 꼽은 것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특수관계자 지원금에 과의존하는 K리그의 현 영업수익 형태입니다. 이 아래 차트를 보시면 특수관계자 수익 의존도가 한 약 66% 정도가 되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적료 수익, 뭐 스폰서 수익, 이 티켓이나 유소년 사업 그리고 MD 상품 판매를 통한 구단의 수익은 사실 이 구단 전체 운영비 파이에 있어서는 큰 규모를 차지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두 번째로는 재정 건전성 악화입니다. 구단 2019년 기준 총 21개 구단이죠. 그에서 13개 구단이 적자가 발생한 것을 파악이 하였고 또 그 당시 21개 구단에서 17개 구단이나 자본 잠식 상태인 것 또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단들의 현 시점 재정 건전성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 19년도 기준 K리그 평균 영업비용 대비 선수비용을 보았을 때 선수비용이 약 50%의 영업비용을 차지하고 있었고 여기서 코칭 스태프 비용이나 선수단 운영비까지 포함했을 때는 이게 한 70%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게 사실상 이런 선수단에 투자되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소모성, 이게 다시 우리 구단의 마케팅이나 혹은 유소년에 투자되는 그런 투자 금액과 달리 소모성이다 보니 이게 아래에 이제 사이클도 보시면 선수단 중점의 운영을 하고 이는 자생력의 저하를 불러일으키고 이는 결국은 특수관계자에 다시 의존하게 되는 이런 사이클을 반복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재정적 문제점을 우리도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점에 있어서 해외 리그에서도 이미 아시다시피 많이들 실시하고 있죠. 유럽 축구연맹에서 실시하고 있는 FFP도 있겠고요. 라리가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이코노미 컨트롤 그리고 J리그는 클럽 라이선싱 제도 이러한 점들을 좀 보면서 우리 K리그에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재정 규정이 필요하겠다. 라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래 타임라인을 보시면 2020년도에 TF팀이 발족이 되었고요. 그때 이제 내부 보고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이 되었던 게 비율형 샐러리 캡, 그리고 로스터 제도, 뭐 승리수당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K리그 현실에 맞는 재정 규정을 만들 수가 있을까라는 점에 있어서 해외의 여러 재정 규정을 검토하는 와중에 우리 사정에 가장 맞는
라리가 이코노미 컨트롤을 채택을 하게 되었고요. 그 이유로는 이 라리가 이코노미 컨트롤 자체가 결국은 구단이 손익분기점을 지킬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선수 비용에 쓸 수 있는 그 금액을 최대한으로 명시를 하게 되면서 결국은 기타 비용의 지출을 유도하며 자생력을 강화하다 보니 딱 연맹이 원하던 그런 재정 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었기 때문에 이 라리가 이코노미 컨트롤을 벤치마킹하여 K리그형 재정 규정을 추진안을 완성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이렇게 완성된 추진안을 실무자들과 그리고 사무국장 또는 대표자들과 회의를 통해 결국은 2022년 제7차 연맹이사회를 통해 23년에 제도가 시행되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3년 제도가 첫 시행이 되었고, 시행을 통해 발견한 오류사항 등을 개정을 해서 현재 2024년 그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수립된 재정건전화 규정은 무엇인가? 그게 첫 해였던 2023년에는 재정건전화 규정의 모습이 어떠하였는가를 다음 슬라이드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핵심 준수 사항으로는요. 첫 번째로는 손익분기점 지표를 준수를 해야 됐었고요. 이 손익분기점 지표란 저희가 재무상태표를 통해 알 수 있는 이익여금을 통해서 파악을 하는데 이게 모든 구단을 다 이익여금이 0 이상인지를 보겠다가 아니라 제도를 시작하기 전 시점까지 누적된 결손금인 2022년 감사보고서 기준 미처리 결손금은 이 계산식에서 제외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로는 선수 비용 상한선 70%, 이런 구단의 총수익 대비 70%를 초과해서 선수의 비용을 지출하면 안 된다. 그게 선수 비용 상한선 준수였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완전 자본 잠식 개선으로 해서 완전 자본 잠식 구단은 우리 구단은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이 자본 잠식을 해소할 거예요? 라는 방안을 담은 재무 개선안을 제출을 하게 되었었고요. 이 개선 완료 기한에 따라서 구단이 스스로 이때까지 개선을 하게 되었었는데 연맹에서는 그 각 완전 자본 잠식 구단의 자본금 규모에 따라서 이 구단은 27년도까지 개선해 주세요. 이 구단은 30년도까지 개선해 주세요라는 것을 지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타임라인을 보시면 예비심사가 먼저 오죠. 이제 1분기의 예비심사는 구단이 예산을 연맹에 제출을 하고 이를 연맹이 검토를 한 이후에 승인을 하는 절차가 되었었고요. 이 승인을 통해 각 구단에는 우리 구단이 올해 선수에 얼마 쓸 수 있는지 선수 비용에 대한 그런 상한선이 지정이 되었었죠. 네, 그 이후에는 이제 2분기에는 같은 예산을 재무위원회에서 검토하는 본심사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추가 등록 기간에 도입하기 전에는 각 구단들로부터 연맹이 상시로 선수별 지출된 수당을 따로 기록하지는 않았다 보니 구단으로부터 현재까지 지출된 수당이 얼마입니까? 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 등록 기간 전에 한 차례 있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3분기에서는 저희 연맹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완전 자본 잠식 구단들이 제출했던 재무계산안을 심사를 하였고요. 그리고 연중 내내 선수 비용을 사용, 그러니까 구단에게 지정된 상한선에 따라서 선수 비용을 지출을 진행을 해주셨고 또 연중 내내 상시로 예산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이 예산을 제출할 때는 어느 정도 가이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예산 작성 가이드입니다. 예산을 작성할 때는 구단은 흑자 예산을 제출을 했어야 했고 이 예산을 작성하는 선수 비용이 구단의 총 수익의 70%를 초과해서 작성을 하시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는 전기 잉여금이나 혹은 결손금이 예산 내 반영이 됐었는데 이 22년도 미처리 결손금은 제외가 됐었죠. 그러다 보니 이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제도 시행 첫 년이다 보니 모든 구단들이 결손금이 있었다면 0원으로 혹은 잉여금이 있었다면 플러스로 시작이 됐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은 심사 절차인데 예비심사 중에서는 연맹이 승인을 했었고요. 본심사 때는 재무위원회가 2차 승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선수 비용인데 이 예산을 승인하게 되면 구단의
아래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수비용 예산과 선수비용 상한선이 지정이 되었었는데 이 선수비용 예산이란 무엇이냐면 선수비용 예산은 예산의 구단이 직접 기재한 선수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구단의 올해 영업수익이 한 100억 정도 된다. 근데 우리는 60억 원을 선수비용에 쓸 예정이고 나머지 40억 원을 기타 비용에 쓸 예정이다. 라고 연맹에 예산을 제출을 하면은 딱 이 60억 원까지만 60억 원이 이제 선수비용 예산이 되겠고요. 그리고 선수비용 상한선 같은 경우는 그 총수익인 100억 원의 70%인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측을 보시면 선수 비용을 이렇게 지금과 같이 선수 비용 예산과 상한선이 지정이 됐다면 어떻게 구단은 선수 등록을 할 수가 있냐, 어떻게 이 선수 비용을 활용할 수가 있냐라고 한다면 구단은 이 선수 비용이 변동될 때마다 상시로 현황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 현황표에는 각 선수별로 이 선수는 기본급 얼마예요? 이적료가 얼마 지출됐어요? 뭐 육성지원금, 연대기여금이 얼마 나갔어요?라를 기재를 하는 현황표이고요. 이 선수 비용이 변동됐다는 뜻은 우리 구단이 여태까지 50억을 썼는데 홍길동이라는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55억이 됐다라는 경우에는 즉시 연맹에 보고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현황표 제출에 따라서 세 가지 케이스가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선수 비용 예산을 초과하지 않았다. 선수 비용 예산, 즉 구단이 우리 올해 100억을 벌었는데 60억을 선수 비용에 쓸 거다라고 했을 때 이 선수 비용 예산이 60억이겠죠. 60억을 초과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그 선수의 등록에 대해서는 승인이 되었고요. 다만 이 60억을 초과했다라고 한다면 그 구단은 예산을 변경한 이후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예산 변경은 항목 간 전용, 그러니까 우리 구단이 뭐 마케팅 비용을 좀 더 덜 쓸게요. 유소년 원가를 좀 덜 쓸게요 해서 전용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총수익의 증가 또한 가능했습니다. 다만 이 선수 비용 상한선을 초과했을 때는 아예 등록이 불가했었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시정명령의 종류로 보신다면 이러한 아까 전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그 구단이 준수하여야 하는 손익분기점 지표나 재무개선안 이행이나 혹은 선수 비용 상한선 준수나 이러한 점들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재무위원회에서 내릴 수 있는 시정명령은 상한선을 아예 이 금액만 쓰세요라고 딱 지정을 한다거나 혹은 기타 자료를 제출 요청하는 정도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해를 시행을 했을 때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제도 자체가 결국은 장기적으로 K리그 구단 전체 구성원들이 재정 건전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기틀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제도 자체가 처음은 이렇게 시작했지만 이게 조금 더 리스크 중점의 규정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고 이러한 첫 시행을 했다는 점에서 이 재정 건전성이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안전장치로서 결국 모든 구단들이 완전 자본 잠식을 해소해야 함으로써 그리고 손익분기점 지표를 지켜야 하기에 이 구단들이 더 이상 재무 상태가 악화될 수는 없다라는 것으로 안전장치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구단들이 앞으로는 연맹에 계속해서 예산을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완전 자본 잠식 구단들은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에 대해서 연맹에 제출을 하면서 장기적인 구단의 재무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가 되었고요. 또 네 번째로는 이 K리그의 이런 재정 건전화 규정을 담당하는 독립기구인 재무위원회에서 이런 예산 승인이나 그리고 구단의 재무에 대한 조언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기구가 생겼다는 점이 한 가지 큰 효과이겠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완전 자본 잠식에 대한 개선의 유도,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K리그 모든 구성원에 대해 재정의 중요성, 이런 내부 감각심을 강화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2023년 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점 또한 발견을 했는데요. 이 꼬리표를 따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희가 손익분기점 지표 준수를 검토를 하는 데 있어서
22년도에 미처리 결손금을 아예 제외를 하다 보니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미처리 결손금 100억 원을 갖고 있는 구단이 23년도에 이익 10억 원을 당기순이익 10억 원을 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구단의 결손금은 90억 원으로 줄었겠죠. 그런데 그 구단이 지금 이 현 제도 상태라면 22년 미처리 결손금을 제외하다 보니 제도상으로는 플러스 10억 원인 구단으로 간주하게 되는 건데 그런 경우 이 구단이 2024년도에 당기 손실을 10억 원을 낼 경우 이 규정은 준수하게 되지만 사실상 결손금은 제도를 시작하기 전인 100억 원과 다름이 없는 결국은 이 구단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제도의 목적 자체를 달성하지 못하다 보니 이 점이 가장 큰 이슈가 되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꼬리표로 보신다면 이 연맹에서 이 구단은 완전 자본 잠식 구단이지만 그렇게 그 규모가 크지 않으니 2027년까지 개선해 주세요. 2030년까지 개선해 주세요라고 하는 점이 결국은 동일하게 이 모든 구단, 이 다섯 개 구단에게 이런 완전 자본 잠식인 이 구단에게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 차등 설정이 좀 문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수당 현황 심사 같은 경우 이 추가 등록 기간 전에 한번 본다는 의미였지만 사실상의 이 모든 구단들의 수당이 대부분 연말에 집중되는 것을 좀 확인하면서 연중에 확인하는 것에 유용성이 떨어진다라는 평가가 주되었고요. 그리고 다음은 재무계산안에 대한 심사로서 저희가 재무계산안을 받는 한 8월, 9월 이 정도 시기가 사실 구단에서는 앞으로의 이런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측치도 연맹에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구단이 사실상 이 시의 지원금에 따라서 그 해의 모든 예산 자체가 뒤바뀌는데 이 시기에 이 손익계산서를 예측하는 것이 사실상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의견이 주된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한 이 심사 절차 때는 이 행정적 결함이 발생을 했는데요. 보시면 결국은 모든 예산은 재무위원회를 통해서 승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보시면 예비심사 때 연맹이 승인을 또 해주고 또 2차 본심사 때는 재무위원회가 승인을 하는 등 이 행정적인 절차상의 결함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 선수 비용에 있어서 결국은 저희가 보시다시피 선수에 대한 등록에서는 선수 비용 예산을 토대로 구단이 직접 작성한 그 선수 비용 예산을 토대로 저희가 등록을 허용하거나 불승인하거나를 진행을 했는데요. 사실상 그렇다면 그 개념 자체가 선수 비용 예산의 개념 자체가 상한선인데 결국 선수 비용 상한선은 따로 있다 보니 이게 구단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모두에게 좀 혼선이 있다는 점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첫 해의 시행착오를 겪고, 개정된 지금 현재 시행하고 현재 여러분들이 준수하여야 하는 재정건전화 제도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타임라인을 보시면 지금 예산심사, 저희가 예산심사는 지금 2월 초에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저희가 재무위원회를 개최를 하여서 각 구단의 예산을 심사를 하였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12월에 빨간색으로 돼 있을 텐데 저희 연맹에서는 이 예산 심사하는 구간을 앞으로는 계속해서 조금 더 빨리 앞당기고자 하고요. 이게 지금은 당장 1월에 진행이 됐지만 이는 앞으로는 뭐 12월, 11월, 10월 이렇게까지도 조금 더 앞당길 예정입니다. 그때 당장 모든 예산을 받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때에 결국 예산이 수립되지 않았을 수도 있기에 그래서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구단의 상한선을 지정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검토 중임을 담당자 여러분들께 아닙니다. 이 전기심사, 즉 전기심사라는 것은 구단의 작년 실적에 대해서 2023년도에 대해서 구단이 제도를 준수하였느냐 혹은 위반을 하였느냐라는 것을 보는 때인데요. 이때 재무위원회가 개최가 되어서 각 구단의 2023년도 제도 준수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구단의 시정명령을 양정하거나 혹은 상벌위원회에 징계제소 청구를 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음에는 추가 예산 심사가라는 구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살짝 개정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음 슬라이드 추가 예산 심사 구간에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핵심 준수사항입니다. 첫 번째로는 손익분기점 지표 준수인데요. 아까 보시면 이제 잉여금이 0 이상이었다라는 것에서 표준이익잉여금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죠. 이 우측의 추가 설명을 보시면 표준이익잉여금이라는 단어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구분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감사보고서 기준 2022년도에 이익잉여금이 있던 구단이나 혹은 2022년도 감사보고서 기준 결손금이 있었던 구단이지만 그 이후에 잉여금이 한 번이라도 발생한 적이 있었던 구단. 뭐 예를 들면 지금이 2030년도인데 뭐 2027년도에 한 번 잉여금으로 갔다가 다시 결손금을 전환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첫 번째 구분에 속하겠죠. 결손금이 어쨌든 있었지만 22년도 기준이 있었지만 어쨌든 잉여금이 한 번이라도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구단들은 이 표준이익잉여금을 전기감사보고서상, 그러니까 올해 2024년이라고 하면은 2023년도 감사보고서상의 잉여금 또는 결손금을 표준이익잉여금으로 보겠죠. 그래서 이러한 구단의 경우 감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잉여금이 플러스인지 혹은 마이너스인지에 따라서 제도를 준수했다 혹은 준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나뉘겠고요. 그 다음 구분은 22년도에 결손금이 있었으면서도 동시에 전기에도 결손금이 있던 구단인데요. 그래서 올해로 따지면 2022년도에도 결손금이 있었고 2023년도에도 결손금이 있는 구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구단들은 표준이익잉여금을 계산을 할 때 전기 감사 보고서에 나타난 그 결손금에서 표준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을 표준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아래 표준 결손금에 대한 우선 설명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준 결손금이란 22년도에 예를 들면 결손금이 있으면서도 전기에도 결손금이 있는 클럽이 규정 시행한 이후에, 그러니까 저희가 2023년 규정이 시행됐죠. 이 재정건전화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기록한 가장 낮은 결손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구단이 22년도에 감사보고서 기준 30억의 결손금이 있었는데 23년도에는 5억의 당기순이익을 내서 결손금이 25억으로 낮아졌다면 이 A구단의 표준 결손금은 결국 25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 다시 돌아오면 이 전기결손금에서 표준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이다라고 한다면 이 구단이 예를 들어 올해 20 결손금이 20억이다. 근데 이제 표준결손금은 25억이다라고 한다면 이 구단은 5억의 차이가 있다 보니 그 플러스의 차이가 있다 보니 이 구단은 제도를 준수한 것이 되겠고요. 근데 만약 이 구단 전기결손금이 27억이다. 근데 우리 구단의 표준결손금은 25억이다라고 한 경우에는 2억 원의 차이로 제도를 위반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네, 다시 왼쪽으로 와서요. 이 두 번째 선수비용 최대 비율의 준수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아까 보시면 선수비용 상한선의 준수로 기억을 하실 텐데 이게 용어가 바뀌어서요. 이제는 아까 기억하시면 아까는 구단이 예산에 직접 기재한 그것을 선수비용 예산이라 하고 총 수익 대비 70%를 선수비용 상한선이라 했다면 이 용어의 혼동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구단이 실제 예산에 기재한 그 금액, 그 구단이 예산에 기재한 선수비용을 선수비용 상한선이라 칭하고요. 이 총수익의 70%는 딱히 따로 용어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이게 여기 보듯이 두 번째의 처럼 규정화가 되어서 선수비용 최대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단들은 선수 비용의 지출을 영업수익의 70%를 초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자본 잠식의 해소로 완전자본 잠식 구단들은 재무계산안을 제출을 하고 또한 이 모든 구단, 아까는 2027년이었다면 모든 구단 다 2030년까지 완전자본 잠식을 해소하여 주시면 되겠고요.
이 2030년 이후부터는 사실 이 해당 완전자본 잠식 해소 관련 부분은 이 재정건전화에서는 사라지겠죠. 왜냐하면 클럽 라이선싱 자격 기준에 따라서 2031년부터는 완전자본 잠식인 구단은 K리그 1 대회에 참가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굳이 재정건전화에 있을 필요는 없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간별로 좀 세부적으로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여기까지 보면서 조금 이 예산심사라는 구간이 어디지, 전기심사가 어느 때지라는 것을 조금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조금 뒤로 돌아가셔서요. 아까 보시면 이 타임라인 전체에 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또 함께 보시면서 음, 다시 돌아오시면 또 참고가 되실 것 같고요. 이 첫 번째로는 일단 예산 심사입니다. 예산 심사 같은 경우에 목적은 이 모든 구단이 적절하게 예산을 수립하였는지를 검토하는 것이고요. 검토를 한 이후에 이 구단의 예산 적절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구단의 상한선을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때는 저희가 재무계산안, 완전자본 잠식 구단의 재무계산안을 검토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출하게 되시는 자료 내역을 보시면 첫 번째가 단기 표준 예산, 그리고 내부 관리 예산. 세 번째가 전기 표준 손익계산서, 그리고 재무계산안인데요. 여기서 단기 표준 예산과 전기 표준 손익계산서, 이렇게 표준이 들어가는 단어들은 보시면 연맹 양식이 따로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담당자분들은 이미 이러한 양식들과 매우 친숙할 것이라 믿습니다. 이 우측에 있는 내부 관리 예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구단에서 이 재정 건전화 규정과 전혀 관계없이 관리하고 계신 예산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예산서가 될 수도 있고 뭐 세출 내역이든 세입 내역이든 이런 게 세입 세출서가 되든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재무계산안은 완전자본 잠식 구단에 한정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고 밑에 하나 더 보시면 지금 여기 제출된 기재된 자료와 함께 항상 공문도 함께 제출을 해주셔야 하고 그리고 작년 구단의 이적임대 합의서 전체를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우리 구단의 이적료 수익을 증빙할 수 있는 이 전체의 이적임대 합의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재무계산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 파트로 나뉘는데 그것은 내부진단표와 향후 2년 추정손익계산서 그리고 사업계획서인데 이 내부진단표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의 형태인데요. 이것은 새롭게 완전자본 잠식이 된 구단만 기재를 하여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인 이 향후 2년 추정 손익계산서는 아무래도 이 제출하는 시기 자체가 예산 그러니까 사실상 올해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이미 제출을 하다 보니 올해 2024년이라고 하면은 2025년, 2026년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시면 되겠고 이를 증빙하는 사업계획서 우리가 지금 이 제출한 2025년, 6년 손익계산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할 것이고 어떻게 달성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기재해 주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측을 보시면 제출 기한은 1월 10일까지이고요. 이 예산 심사 절차는 1월 10일까지 자료 제출을 완료를 하고 연맹은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한 이후에 구단의 질의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단에서는 연맹에서 질의를 했을 때 이 질의를 연맹에서 질의를 했을 때 요청된 날짜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구단에서는 회신을 주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는 모든 클럽의 예산과 재무계산안이 재무위원회로 회부가 되는데 이때 회부가 될 때 연맹에서는 이 자료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가 연맹에서 판단하기에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부적정입니다. 혹은 의견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의견서와 함께 부착을 해서 이 예산들을 재무위원회 회부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재무위원회에서는 이때 이 모든 자료를 심의를 해서 예산과 재무계산안을 보고 승인을 하거나 또는 수정해 오세요 라고 수정 요청을 하게도 됩니다. 그때 여기서 보시면 이런 부적정이나 혹은 의견 없음 의견서로 재무위원회에 회부되는 구단들은 이 구단은 이제 위원회에 참석해서 소명할 기회 또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그러면 어떻게 작성하냐라고 한다면 일단 이 모든 자료, 이 예산심사 포함뿐만 아니라 이 연맹에 제출하는 이 재정건전화상의 모든 자료는 모두 발생 자료로 기준으로 발생주의 기준으로 작성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전기 표준 손익계산서의 작성 방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이게 전기 표준 손익계산서 양식인데요. 일단 이 자료들 금액들은 발생주의 기준으로 다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 사실 그 부분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실 것 같은데 이와 함께 증빙 자료를 첨부를 하는데요. 특수관계자 광고 수익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증빙을 해주시고 이적료 수익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년도 우리 구단 이적료 수익을 증빙할 수 있는 이적임대 합의서 전체를 첨부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적료 수익에 대한 선수별 금액, 뭐 홍길동 선수는 얼마입니다. 이러한 산출액을 기재를 해주시고 영업의 수익 또한 이에 대한 산출액을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고에도 뭐 최근 몇 년 대비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비고란 내에 설명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이 전기 이익잉여금 미처리 결손금이 있는데 이게 뭐냐라고 한다면 전기 예산, 그러니까 작년도에 우리 구단이 예산을 제출할 때 이때 작성했던 전기 이익잉여금과 미처리 결손금을 그대로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당금은 단기 표준 예산인데요. 우측에 보시면 단기 표준 예산 양식이 있죠. 이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A로 첫 번째, 이 선수 비용을 작성할 때는 영업수익의 70%를 초과해서 이렇게 작성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예, 영업수익은 꼭 70% 이하여야 하고요. 두 번째, 전기 이익여금과 또 미처리 결손금란이 나오죠. 이때 어떻게 기재를 하여야 하냐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구분입니다. 만약 22년도 감사보고서 기준 이익잉여금이 있다. 혹은 우리 구단은 22년도 감사보고서 기준 결손금이 있는 구단이지만 이 이후에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적이 있거나 혹은 전기 감사보고서 기준 이익잉여금이 날 것을 예상한다라는 경우에는 그 구단은 이 전기 감사보고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라고 하면 23년도의 감사보고서에 이 나타날 이익잉여금이나 혹은 결손 금액을 그대로 기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올해 뭐 3월에 발행될 그 감사보고서에 나타나는 그 금액을 예상해서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분류는 감사보고서 2022년도 감사보고서 기준 결손금이 있는 구단이면서 그리고 전기 작년도 감사보고서 기준으로도 우리는 결손금이 있을 것 같다. 23년도 감사보고서에도 결손금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구단은 영원을 그대로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지만요. 다만 전기 예상 결손금이 표준 결손금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이 증가된 차익을 기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래가 예시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 구단은 전기 예상 결손금 그러니까 23년도 이 감사보고서의 결손금이 20억 원 정도 나올 것 같다. 근데 이 표준 결손금은 우리 구단은 15억 원이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5억 원을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는 이제 예상 표준 이익인데요. 꼭 이 예상 표준 이익은 0원 이상, 그러니까 결국은 흑자 예산으로 제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 완전 자본 잠식 클럽 같은 경우는 구단이 연맹에 제출해 주시는 이 재무계산안 있죠. 이 재무계산안의 내용이 단기 표준 예산에 반영이 돼야겠고요. 그래서 예시로 만약 우리 구단이 재무계산안에 우리 구단은 앞으로 이러한 향후 2년간의 이 손익계산서 수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3년 동안 현수 비용을 절감할 것입니다. 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기재를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주셨다면 그 구단은 그러한 내용이 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하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증빙인데요. 이 증빙 자료는 특수관계자 광고 수익과 이종료 수익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조금 제 생각엔 오기제인 것 같은데 이종료 수익에 대해서는 따로 이적임대 합의서 전체를 발생하지 아직 않았으니 이거는 첨부해 줄 필요는 없으시겠고요.
다만 산출액에 대해서 우리 구단의 영업의 수익은 올해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라는 산출액 정도는 기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대회별 우리는 예상 순위가 이러하다. 그래서 이 예산이 나왔다라는 것 또한 보충 설명이 되겠고 또한 비고란에 설명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선수비용 상한선이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선수비용 상한선은 구단이 승인된 표준 예산에 기재된 선수비용과 예상 표준이익의 가산 금액인데요. 자, 그래서 보시면 1번, 자, 선수비용 우리 구단이 올해 얼마 쓸 거예요? 라고 기재한 선수비용 있죠. 그 금액과 맨 하단에 있는 우리 구단 올해 얼마 이익 예상합니다. 라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구단의 상한선이 되겠는데요. 다만 이 합한 상한선이 예를 들면 영업수익의 70%를 초과한다 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의 70%가 구단의 상한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이 전년도 감사보고서 기준,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22년도 감사보고서 기준이겠죠. 그때 완전자본 잠시 클럽이라면 그러한 구단은 이 상한선 계산에 있어서 선수 비용만 인정이 되고요. 근데 만약 이제 23년도 감사보고서가 나왔는데 우리 더 이상 완전자본 잠식이 아니다 하는 구단들은 바로 이 예상표준이익까지 가산이 되겠습니다. 재무계산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내분진단표, 우리 군단은 이러한 사유로 인해 완전자본 잠식이 되었습니다라는 설문에 응하여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향후 2년에 대해서 추정손익계산서와 사업기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수비용 상한선의 활용인데요. 자, 예산 심사를 통해 우리 구단의 선수비용 상한선, 즉, 올해 우리는 최대 이만큼만 상한선에 쓸 수 있다라는 이 상한선이 지정이 완료가 되었다면 이 선수비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내용인데요. 자, A, 첫 번째로는 상한선이 지정되기 전에는 모든 구단의 선수 등록과 계약갱신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심사가 승인되기 전에 모든 그 구단은 선수 등록과 계약갱신을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우리 구단의 이 선수는 뭐 예를 들면 계약 조건에 따라서 선수 등록이 바로 돼야 한다라는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에는 증빙자료 제출과 함께 연맹의 예외 적용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검토에 따라 이는 승인이나 부결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수 등록을 할 때나 선수가 심지어 탈퇴할 때나 계약갱신을 할 때는 상시로 연맹에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신청은 지금 담당자분들께서도 모두 다 제출하고 계신 이 단기 선수 비용 현황 양식을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연맹은 검토를 한 이후에 승인이나 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단기 선수 비용 현황을 맞는데 거절하는 이유는 보통 이렇겠죠. 뭐 그 선수에 대한 프로필을 제대로 기재를 안 했거나 혹은 금액을 제대로 기재를 안 했거나 혹은 이 합산을 해보니 구단이 현재까지 지출한 선수 비용 총액이 상한선을 초과한다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등록 승인이 거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도 보시는 것처럼 단기 선수 비용의 지출은 상한선을 초과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새 선수를 데려왔는데 이 등록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 구단이 상한선에서 빠진 나머지 잔액이 초과된다라는 경우에는 그 선수에 대해서는 등록 탈퇴 갱신이 불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 비용 현황의 작성 가이드를 보시면요. 이 준프로 포함 단기 비용 발생하는 선수 전원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만약 우리 팀에 다른 팀에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구단으로부터 뭐 연봉을 보전받는 선수다라고 하시면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이 부분부터는 제가 여기서 안내를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성 가이드로 등록 구분이 지금 프로필과 금액이 모두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선 등록 구분
같은 경우는 조인 KF에 등록하고자 하는 선수는 등록, 그리고 그 나머지 선수들은 모두 미등록으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배번 같은 경우는 K리그 대회 기준 선수의 배번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미등록 선수는 배번을 기재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그리고 계약 시작일과 계약 종료일 같은 경우는 계약서 기준으로 해주시고요. 다만 만약 계약갱신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경우는 새 계약 시작일과 계약 종료일로 최신화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만약 선수가 탈퇴를 했다 하는 경우는 탈퇴일자로 계약 종료일을 최신화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 앞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 이 작성 인원은 준프로 포함 단기에 비용 발생하는 선수 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 다른 팀에 소속은 되어 있었는데 우리 구단으로부터 연봉 보전을 받는다. 그리고 연초에 다른 팀으로 이적하였으나 뭐 며칠이라도 이 선수한테 올해 기본급이 발생했다. 그리고 군입대했으나 올해 복귀할 예정이다. 이런 선수들도 다 여기 미등록으로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이 이제 금액입니다. 금액에 있어서는 구단이 단기 재무제표에 나올 금액을 기준으로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기본급 같은 경우는 단기 기속되는 금액을 작성을 해주시고, 만약 연중에 계약갱신을 했다, 그래서 기본급이 바뀐다 하는 경우에도 최신화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고, 연중에 탈퇴를 했다라는 경우는 또 단기에 귀속되는 금액으로 최신화해서 재제출을 해주시면 되겠고, 계약 해지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 뭐 계약 해지금이라고도 하죠. 이런 금액 또한 이 기본급 연액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 지급되는 금액이 외화로 지급이 됐다라고 하는 경우는 저희가 연맹에서 배포한 양식 하단을 보시면 이 고정 환율이 있거든요. 그 고정 환율을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게 올해 같은 경우는 1달러 기준은 1,320원이고 또 유로와 일본 엔화 또 밑에 기재가 돼 있으니까요. 그것을 사용하여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매해 최신화가 되고 있는 하나은행 연 평균 환율 기준으로 계산이 되고요. 작년도 평균 이게 송금할 때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고정 환율이 지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당 지급액 같은 경우는 단기 표준 예산, 그러니까 우리 구단은 올해 수당을 얼마 쓸 거예요 라고 한 그 금액을 이제 T36셀에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왜 수당 지급액은 총합으로 우리가 받냐 하는 이유는요. 저희가 기본급이나 계약금 같은 경우는 한번 픽스가 된 이후에 계속 그 연간 진행이 되지만 수당 같은 경우는 예측도 불가하고 이를 계속해서 저희 연맹에게 제출하는 것도 소모적이기 때문에 연초에 구단이 우리 올해는 수당 얼마로 책정했습니다. 라고 하는 금액을 그대로 통째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약금 같은 경우는 선수별로 계약금을 작성을 해주시는데요. 여기 또한 원화가 아닐 경우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고정 환율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계약금 같은 경우는 기본급과는 달리 기본급 같은 경우는 선수가 탈퇴를 하지 않은 이상 12월까지 계속해서 변동되는 환율에 따라 원화가 지급이 될 텐데요. 계약금은 한 번 지급된 이후에는 더 이상 지급될 금액이 없다 보니 굳이 고정 환율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미 만약 실지급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실지급된 원화로 기재를 해주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적 임대료인데요. 이 또한 이적 임대료 또는 FA 보상금을 작성해 주시고 연대기여금 훈련 보상금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계약금과 마찬가지로 만약 외화로 지급됐는데 이미 실지급액이 확정됐다라고 하면 그 실지급액 원화를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육성지원금 또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계산 방식 같은 경우는 구단에서 이거를 파악하고 계신 구단도 있고 아닌 구단도 있는데 이게 작성하는 것이 조금 애매모호하고 어렵다 한다면 연맹 뭐 저에게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질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인 수수료 또한 수당 지급액과 마찬가지로 Z36셀에 이 표준 예산에 이미 우리가 기재했던 그 중개인 수수료 금액을 그대로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또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구단에서 보통 이 정기 등록 기간이 마감된 이후에 뭐 중개인들과 협의를 이 지급되는 수수료 비율을 책정한다거나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구단 편의를 위해 저희가 연중에 상시로 중개인 수수료가 될 때마다 받지 않고 연초에 우리 구단은 총 얼마 쓸 거예요라고 한 그 금액을 통째로 넣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제출을 하시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하실 때 확인할 점이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이 48셀, 물론 이 셀의 번호는 구단이 선수를 추가하면서 결국은 컬럼이 이제 한 줄씩 한 줄씩 늘어나면서 정확히 이 셀은 아니겠죠. 다만, 기존의 공유된 양식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셀의 번호 기준은.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지정된 상한선 기재라고 이 노란 박스 옆에 보이실 텐데요. 여기다가 상한선을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바로 밑에 있는 잔액이 0이 미만이 아님을 한번 확인하시고 제출을 하시면 되겠고, 또 기타로는 제출하는 시기는 언제 우리 구단이 이 단기 선수 비용 현황을 제출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결국 이때와 같겠습니다. 조인 KFA에 우리 구단이 선수 등록이나 탈퇴 신청을 할 때 또는 연맹에 우리 구단 이 선수 계약갱신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함과 동시에 이 해당 자료를 제출을 하셔야겠습니다. 이게 결국 하나가 안 되면 결국 둘 다 진행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군생활지원금과 연금 지원액 같은 경우는 이 선수 비용에는 포함되지 않아 따로 기재는 하지 않아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전기심사입니다. 전기심사의 목적은 이 구단이 작년도에 제도를 준수하였는지를 검토하는 기간인데요. 그래서 이때 제출하시는 자료로는 감사보고서, 표준손익계산서, 그리고 전기의 선수비용 결산 이렇게 세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표준손익계산서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던 그런 예산심사 때 제출했던 그 자료인데 그 자료가 어쨌든 이제 감사보고서가 나오면서 조금 더 정교해졌으니 이 자료를 조금 더 정확히 제출해 주시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기 선수비용 결산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연간 계속 선수비용 현황을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바뀐 게 있다면 최신화해서 전년도 최종 선수비용 결산을 제출해달라. 그리고 수당 같은 경우는 선수별로 기재를 이제는 해달라. 그리고 중개인 수수료도 선수별로 제출을 해달라. 그리고 이 외화로 지급된 선수는 고정 환율을 통해서 기재가 되었을 테니 이 금액 동안 실제 지출된 원화로 갈아 끼워서 제출을 해달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개인별 원천징수 영수증과 중개인 합의서를 함께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공문도 함께 꼭 제출 부탁드리고요. 이때 위원회에서는 제도 위반한 것을 확인한 이후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첫 번째로는 시정명령을 양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시정명령의 조건부 집행유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벌위원회 징계제소 청구입니다. 그래서 구단은 지금 3월 31일까지 이 전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절차에 필요한 것은 3월 31일까지 일단 자료 제출을 완료를 하고 그 이후에 제출 자료를 검토한 이후에 연맹에서 검토 후 질의를 하겠죠. 그 다음에 구단에서도 회신을 해주시고 이때 위반 여부가 의심되는 구단만 재무위원회로 회부가 되고요. 이때 회부가 된 구단 모두 재무위원회 출석하셔서 소명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 이후에 재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출할 자료는 어떻게 작성하냐라고 한다면 뭐 전기표준손익계산서는 뭐 그대로인데요. 다만 감사보고서가 나왔으니 그 감사보고서에 나오는 그 손익계산서 기준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 다만 여기서 선수비용 결산의 총액 이 선수비용 결산 다음 페이지에 있겠지만 이게 결국은 작년도에 우리 발생주의 기준으로 선수에 얼마 지출되었어요를 나타내는 표잖아요. 이 표에 있는 금액의 총액은 당연히 이 표준손익계산서에 제출하는 선수비용 총액과 같아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표준손익계산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첨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전기이익여금과 미처리 결손금 같은 경우는 이 감사보고서 통해 확정되었다 보니 그 금액을 최신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 금액이 사실 바뀌면 구단에 아까 기억해 보시면 예산 심사 때 단기 표준 예산 제출하실 때
전기이익요금도 예상해서 제출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연맹이 직접 최신화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신화를 하면 사실 구단의 선수 비용 상한선 또한 바뀌겠죠.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 연맹이 구단의 새로운 상한선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요. 이 변동에 따라서 만약 예상 표준 이익이 마이너스가 됐다. 그러한 경우에는 0 미만의 예상 표준 이익 금액을 구단의 선수 비용에서 바로 차감이 됩니다. 이때는 바로 선수의 비용에서 기본급 연액에서 차감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전기 선수 비용 결산 같은 경우 또한 발생주의 기준으로 작년도에 발생한 인원 모두 다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뭐 준프로든 B팀이든 선수 전체 포함을 해주시면 되겠고 선수별로 각 선수 비용 항목을 구분하여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기본급이랑 계약금, 이적임대료, 뭐 육성지원금만 구분해서 작성을 했다면 이제는 수당과 중개인 수수료까지 모두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프로필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작년도에 제출된 거에서 변경이 없다면 전혀 변경하실 것 없고 금액 또한 모두 다 실지급된 원화 기준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추가 예산 심사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현재 수립된 제도에서는 살짝 조금 변경될 예정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그렇게 바뀌는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추가 예산 심사 같은 경우는 이 구단의 예산을 심사하고 또 상한선을 재지정하는 절차인데 이 절차는 예산 심사를 통해서 만약 우리 구단의 상한선이 지정이 됐는데 우리는 수익이 늘어났다. 그래서 우리 선수 비용에 더 쓰고 싶다 하는 구단의 새로운 상한선을 지정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이고요. 그래서 제출하셔야 되는 자료는 당기 표준 예산과 그리고 공문 그리고 증빙 자료가 필수로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때는 연중에 추가를 하는 것이다 보니 구단에서는 일체 모든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것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뭐 받은 이런 내역이라든지 혹은 실제 스폰서 수익이라면 여태까지 실제 기록 실제 수익 실제 확보한 그런 수익에 대한 증빙 그리고 새로 체결된 계약서 그런 것들까지 다 제출을 해주셔야 승인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 심사의 목적은 구단의 추가 수익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산을 제출해 주실 때도 영업수익과 선수비용 계정 과목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선수비용을 변경할 때는 수당 지급액과 중개인 수수료는 차감해서 제출은 불가하고요. 이 상한선 금액이 차감 지정된 구단은 그러니까 이 지정 명령을 통해서 만약 금액이 차감 지정됐다라고 한다면 이런 추가 예산 심사에 참가는 불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출 기간이 원래는 저희가 추가 등록 기간 전에 한 차례만 하고자 했는데요. 이게 구단의 어쨌든 수익의 빠른 변동성을 감안을 해서 예산 심사 종료 시점부터 추가 등록 기간 마감 10일 전까지 계속해서 이 상시로 받을 예정이고요.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 연맹에서는 최소 5일 동안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단에서는 보통 23년도에도 보시면 갑자기 뭐 주말에 경기가 있는데 금요일 날 이제 보니 우리 잔액이 없다. 우리 예산 바로 변경하겠다. 당장 이제 예산 변경 승인해주고 선수 등록도 바로 받아줘라 했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연맹은 수령일로부터는 최소 영업일 기준 5일 동안은 검토를 해야 하는 시기를 갖게 돼서요. 적어도 5일은 연맹이 검토를 하고 그 이후에 위원회로 회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재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이때 이 심의한 예산은 승인되거나 또는 반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재무위원회는 이 재정건전한 규정을 관련하여 이제 관할하는 독립기관인데요. 이 재무위원회는 재무자료의 승인 또는 반려, 상한선의 지정, 그리고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징계 양정을 할 수 있는 기구고요. 구성으로는 재무위원장은 회계사, 그리고 재무위원 내부는 회계사 3분, 변호사 1분으로 구성이 돼 있고 의결 방법은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가 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되고 재심은 구단에서는 재무위원회 결정 관련 이의가 있다 하면은 이사회 재심 청구가 가능하고요. 결정문은 송달 7일 내에 그러니까 구단 연맹으로부터 재무위원회로부터 이 결정문을 받은 기간으로부터 7일 내에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징계 사항으로는요. 일단 위반 사항으로는 손익분기점 지표 위반, 선수 비용 최대 비율 70% 위반,
허위 제출, 재무계산한 미행이 있겠고요. 징계의 종류로는 시정명령, 시정명령 집행유예, 그리고 상벌위원회 징계제소 청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는 구단의 특별감사 클럽을 지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는 상한선 금액을 차감 지정, 예를 들면 구단의 예산과 전혀 관계없이 이 구단은 이 금액만 쓰세요라고 지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벌위원회 징계제소 청구로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상벌위원회에서는 뭐 제재금 부과, 승점 삭감 또는 강등 조치가 있음을 알립니다. 네, 그래서 담당자 여러분 모두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업무하시면서 언제든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연맹에 편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